제 인생 75 생일까지는 그럭저럭 외로워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남편을 떠나보낸 빈자리만큼이나 제 삶을 한없이 크게 만들더군요. 홀로 남은 빈 방에서 저는 그렇게 낯선 제안을 받았습니다. 75번째 생일 아침,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얇은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이불 위에 작은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이 정들었던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텅 비어버린 곁자리는 차가운 공기만을 내뿜는 듯했고 그 쓸쓸함은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홀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빈자리의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다 생각했던 외로움이 그날따라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은 더 이상 설렘이나 기쁨을 주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저의 삶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갈 뿐 아무런 기대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비록 작은 상차림일지라도 밤새 정성껏 끓인 미역국 냄새로 온 집안이 가득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북적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었지요. 이제는 그 행복했던 풍경마저도 흑백 사진처럼 바래어버린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여온 가족의 아침을 차려주던 제 손은 이제 할 일이 없어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아궁이 대신 차가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이제는 저 홀로 아침을 챙겨 먹는 제 모습은 제 자신에게도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술 뜨면 짠맛보다는 외로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거대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길고 긴 하루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제가 그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고 때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사에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의 허전함은 더 깊어지더군요. 제 이름 석자 대신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호칭만이 저를 따라다니며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릿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에 제 얼굴은 낯설었고 제 평생을 바친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남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늘 바쁜 큰아들 철수였습니다. 녀석은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을 건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축하 인사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녀석의 방문은 언제나 고맙고 반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내심 걱정했지요. 녀석은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로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솔직히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아들의 행동과 제 안의 외로움이 묘하게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걱정됩니다. 연로하신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뵐 수도 없고요. 아무래도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님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아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를 버리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가 싶어 서러움도 북받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제 부모님을 모시던 마음과 아들이 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서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나도 젊어서는 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렇게 늙으니 이젠 버림받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이대로 죽는 날까지 이 작은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야 하는 걸까 하는 비참함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가족 돌봄으로 살아온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이 되자 오히려 가족은 저를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저의 자율과 선택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짊어졌던 가족 돌봄의 무게가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동의는 구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제 집에는 낯선 이들이 우르르 들어와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빨랐고 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은 순식간에 상자 속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제 살림살이가 아무렇게나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 때도 이처럼 제가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때에 묻은 낡은 그릇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까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포장지에 감겨 사라지는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느라 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때처럼 이제 늙어서는 제 물건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삶은 급류에 휩쓸린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지정한 실버타운의 로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과 로비를 가득 채우는 피아노 연주 소리.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호텔 같았지만 제 마음은 영락없이 수용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저의 영혼은 그 안에서 질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은 저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적응만 하시면 금방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대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저를 걱정해서 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영업용 미소 같았습니다. 저의 오랜 삶의 지혜가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행복해질 고객 중 한 명일 뿐 제가 겪는 내면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과연 나의 행복일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저를 데려다 준 자녀들이 어머니, 저희 곧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는 공허한 약속만을 남기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쫓기듯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는 더 이상 제 집 열쇠가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놓쳐버린 듯한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제 울타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제 청춘을 바쳤던 제가 이제는 그 자식들에 의해 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낯선 곳으로 내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입주 절차에 서명했던 서류들을 분명 제가 봤었는데 그 어디에도 제 서명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철수나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대리 서명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문서에 제 의지는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댁의 결정이나 자식들의 요구 앞에서 제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던 저의 수동적인 삶이 노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저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과거가 현재의 제 삶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자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뜨겁게 타올라 제 안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에 희미한 금을 세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제 위로 무거운 침묵이 짓눌러 왔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 의지가 없는 삶은 과연 삶이라 할 수 있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인데 나의 안정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내 주체성이 짓밟히는 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의문은 쉬이 답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20, 30, 40, 그 모든 나이의 제가 지금 이 방에 갇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봐야 했던 가족들에게서도 온전히 저라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저의 노년을 덮치는 듯 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이토록 힘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쳐주는 것 보기에는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방송부터 저녁 9시 취침 점호까지 하루 24시간이 프로그램,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설문조사로 빽빽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친절을 가장했지만 저는 그들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규정들을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클래스, 원예 수업, 노래 교실 등 모든 활동은 나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저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족을 돌보며 살았던 삶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묶었지만 이곳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촘촘한 통제망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할 노년의 나이에 그 돌봄은 저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옥죄인 것은 외출 규제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려면 무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반드시 직원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저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때조차 누군가의 허락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의 오랜 독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현관문은 굳게 잠겼고 혹시라도 밤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 식사할 때 앉는 좌석,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순서에까지 벌점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고 일정 벌점이 쌓이면 퇴소, 조치될 수 있다는 엄포는 저의 노년을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마치 군대나 수용소에서나 볼 법한 통제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이곳에 왔지만 제 삶은 전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돈을 주고 구매한 돌봄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모든 불만과 의문에 직원들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부를 때도 제 이름 석자 대신 305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존재는 숫자로 치환되었고 개인으로서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75 평생을 살아오며 제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쌓아온 경험들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방 번호로 불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살아갈 때 저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불리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 번호로 불리고 있다니 정말이지 슬프고 허탈했습니다. 제가 가진 역사와 삶의 깊이는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희생했던 나를 이곳에서 또다시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점점 의료 서비스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콜을 누르면 한참 뒤에야 직원이 찾아왔고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마저도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약을 타는 시간도 매번 늦춰졌고 간단한 통증에도 진통제 하나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앓고 있는 고혈압, 약 복용 시간을 넘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싸구려 재료로 바뀌고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라고는 하지만 눈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그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불평을 하려 해도 규정입니다 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분노가 제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곳을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돈만 비싼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밥맛은 떨어지고 억울함만 더해가는 매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숫자로 방 번호로 불렀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제 이름을 가진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제 달력에 그들이 저에게 준 불편과 모욕을 작은 X자로 표시하며 하루하루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X자 하나하나에 저의 고통과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 X자들은 마치 침묵의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주민 여러분, 야간 외출 금지입니다 라는 방송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그 방송 소리는 제 마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 소리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던 저는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저는 제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직원의 처방은 어르신 적응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적응하셨어요. 뿐이었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늘 사라졌고 모든 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제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의 젊은 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돌봐야지 했던 가족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지만 이런 통제는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남은 삶은 이곳에서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싸워왔던 삶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한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료콜 버튼을 눌렀지만 도움은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제 손목시계의 스톱워치는 정확히 18분 30초를 가리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분.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복도에 홀로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제 스톱워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이곳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가족 돌봄을 할 때도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고 살폈던 것처럼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실버타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야간 당직 의료진의 공백이 잦다는 것과 흥미롭다며 홍보했던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상습적으로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관리 부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만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으세요라는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규정에 맞서 데이터로 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삶의 경험이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논리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의 제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불편을 겪었던 동층의 어르신 세 분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최옥자 여사님, 그리고 이순남 여사님. 저희 네 사람은 작은 비밀 모임을 꾸렸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불만 사항을 듣고 각자가 겪은 피해 사례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제가 달력에 X자로 표시했던 불편 사항들을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갔습니다. 근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형편없는 음식 사진, 약 시간과 다른 의료 서비스 기록, 프로그램 취소 시간표, 그리고 직원들과의 대화 녹취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 시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불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성적인 입주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에게 연대감을 느끼며 우리는 고독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온 입주민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실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규정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실제 운영이 계약 조항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대비표로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돌봄을 위해 온갖 서류를 붙들고 씨름했던 경험이 지금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을 그리고 동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존엄이 달린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입주민이 저희의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웃회의로 확장되어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리실에 전달할 집단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의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책임져야 했던 가족이라는 굴레는 이제 저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맺어진 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희 씨와 저는 밤새 모은 증거 자료들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75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근거를 마련해야만 했다는 뼈아픈 기억이 저를 더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사실과 증거로만 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불만 사항과 저희가 직접 겪은 피해 사례들,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까지 빼곡히 담긴 파일을 관리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낸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저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단호한 어조로 저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관리소장은 저희의 꼼꼼한 자료와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와서 억지로 밀어붙이려던 직원은 이내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수용되었고 퇴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영희 씨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렸다는 안도감과 스스로 존엄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뒤섞였습니다. 이겼다는 기분보다 존중받았다는 느낌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와 영희 씨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받으며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저희의 퇴소는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준 듯했습니다. 저희가 로비를 걸어 나갈 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함께 나갈 수는 없었지만 저희의 용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씨앗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도 힘을 얻었습니다. 꼭 바꿔놓으세요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떠나는 저희의 용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철수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시설 좋은 실버타운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직접 고르고 꾸려가는 작은 공간은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호텔식 인테리어 대신 제가 평생 사용했던 낡은 가구들과 제 손때, 모든 살림살이들이 제 집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제 손길이 닿은 집안 공기는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직접 살림하던 그때의 포근한 온기가 다시 제 삶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 말이 주는 자유와 주체성은 어떤 명품 옷보다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갇혀있는 세상에서 벗어나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가장 먼저 놀라운 변화는 가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을 나온 후 아들 철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그저 편안하실 거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다시금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화려한 시설이나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사과는 젊은 날 저의 가족 돌봄에 대한 뒤늦은 보상이자 이제 제가 받아야 할 돌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가족과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퇴근 후 저의 집에 들러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이면 손녀 손자가 제잘거리며 제 작은 집을 활기로 채웠습니다. 이전에는 멀리서나마 통화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울 수 있는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잊었던 행복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용기를 되찾았고 텅 비었던 제 마음속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찾던 행복은 이곳에 가족과의 진정한 교감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제 삶이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안락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떤 고급 실버타운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제 작은 집에서 찾았습니다. 잃었던 저의 영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의 저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와 함께 저는 용기를 내어 저희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지역 복지관에서 시작된 저희의 이야기는 노인권익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주체적인 삶을 되찾은 과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제 강연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자존감을 다른 분들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복지관과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저희에게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낯설었습니다만 저희의 이야기와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된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얻어가는 분들을 보며 저는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러 멀리서 찾아오신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저에게 다가와 묵묵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거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강연이 끝난 후 제 손을 꼭 잡고 저는 마냥 참고 살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저희 목소리를 내야겠어요. 하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격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 저를 돌봐주지 못했을 때의 아픔을 이제는 다른 분들과 나누며 함께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편안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이라고요. 물론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시설과 서비스는 중요하지요. 하지만 나의 존엄과 자유를 잃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저 편안하게만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비록 힘겹고 고달플지라도 나의 선택으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제 강연은 단순히 실버타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왔던 지난 세월, 늘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제 삶이 규정되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노년은 제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자율적인 삶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는 실버타운이 마냥 나쁘기만 한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실버타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자율이 얼마나 보장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화려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그곳은 안락한 감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누군가의 돌봄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살아왔던 제가 느끼는 자유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저 자신을 돌볼 수 없었던 아픔이 있었기에 저는 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저희 같은 노인들도 마땅히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제 삶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75의 퇴소자라는 이름 대신 노인권익 강사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 삶은 이제야말로 제가 선택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새로운 생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제 삶의 나의 영토를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 언제나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 오늘도 저희의 존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